너한테 어머님이라고 부르게 해주니까 진짜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라도 된 줄 알아? 착각하지 마. 넌 그냥 우리 아들이 한때 갖고 놀다 질린 장난감에 불과하니까.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나한테 병원을 데려가라 말라 명령질을 해?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 정말 배가 아파요. 아무래도 맹장 같은데. 맹장은 무슨 맹장? 애가 아주 갈수록 웃기고 있네. 제 애원에도 시어머니는 코웃음만 쳤어요. 오히려 억지 연극 그만하라면서 다가와 저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더군요. 그리고는 글쎄 엄살 부리지 말라면서 제 배를 주먹으로 치는 게 아니겠어요. 가뜩이나 아픈데 얻어맞기까지 하니 눈앞이 끔찍한 고통으로 새하얘지더라고요. 그대로 쓰러져 바닥을 떼굴떼굴 굴렀네요. 어머님, 저 배가 너무 아파요. 배가 찢어질 것 같다고요. 내가 가짜는 엄살 그만 부리라고 했지. 엄살이 아니에요. 저 정말 너무 아프다고요. 조용히 안 해? 아주 온 동네 사람들 다 깨우려고 작정했구나. 그렇게 한창 시어머니와 신랑이 아닌 신랑이를 하고 있자니 제법 소란이 일었어요. 결국 시아버지와 남편까지 잠에서 깨 거실로 나왔죠. 엄마, 잠 좀 잡시다.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남편의 투정에 시어머니가 제 쪽으로 눈을 흘겼어요. 제가 맹장이란다. 죽겠다고 자기 좀 병원에 데려다 달래. 그 말에 맹장이 터져본 적 있는 남편이 화들짝 놀라더군요. 진짜요? 그럼 얼른 병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맹장 터지면 진짜 아픈데? 그래도 꼴에 남편이라고 병원 얘기를 꺼내긴 하더군요. 그 말이 마치 구원처럼 들려 남편 쪽을 바라보며 애원했죠. 맞아요. 여보, 저 지금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저 좀 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네? 그러나 남편은 흘끔 시어머니 쪽을 보다 제 시선을 외면했어요. 그쯤 남편은 도박으로 집 재산을 날린 것 때문에 부쩍 집 부모님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요. 이런 순간에도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를 악물며 정말 너무들 하세요. 사람이 이렇게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며 한탄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대뜸 노성을 지르더군요. 아이고, 그깟 맹장 터졌다고 사람이 죽으면 죽을 사람이 아주 새빠지게 널렸다. 엄살 피우지 마. 맹장 터져도 안 죽는다. 당장 일어나서 밥이나 차려. 그 말에 간신히 참고 있던 눈물이 팽 돌더군요. 손등 위로 뚝뚝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럴수록 배에선 더욱더 격렬한 통증이 느껴졌죠. 더는 견디지 못하겠어서 배를 부여잡고 그대로 숨을 몰아쉬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그만하고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 정 못 참겠거든. 다시 말하고. 저를 위하는 척 그따위 망발을 하는데 절로 사리가 끓어오르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제게서 뒤돌아섰어요. 그리고는 시부모님을 부엌 식탁 쪽으로 데려가더군요. 제 아픈 것 같으니까 오늘 아침은 그냥 대충 있는 걸로 먹어요. 네? 전 아침 안 먹을 거니까 먼저 나갈게요. 아침부터 또 어딜 나간다고? 친구들하고 약속이 좀 있어요. 너 도대체 농산일을 언제부터 배운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남편은 들은 척도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직감적으로 다방 레지인지 뭔지 그 내연녀를 만나러 간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떻게든 그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간신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남편을 쫓아 허겁지겁 밖으로 나갔죠. 하지만 채 몇 걸음 걷기도 전에 저는 지독한 통증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고요. 거의 기다시피 해서 대문 밖을 나왔을 때 이미 남편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차를 타고 멀리 가버린 것 같더군요. 남편에게 완전히 버려졌다는 비참함이 든 것도 잠시,
또다시 창자를 에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찾아왔어요. 숨이 콱 막히면서 이대로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기척이 느껴진다 싶더니만 이웃집 아주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오더군요. 아이고 새댁 괜찮아? 정신 좀 차려봐. 아주머니 저 배가 너무 아파요. 저 좀 병원에. 당장이라도 기절할 것 같았지만 꾹 참고 간신히 입을 뗐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헐레벌떡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만 남편을 데리고 나오더군요. 아저씨는 저를 바로 들쳐업고 평소 자신이 몰던 트럭에 저를 태웠고요. 그대로 저는 이웃집 부부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네요. 새댁 조금만 참아.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유, 그 집 식구들이 새댁 참 어지간히도 부려먹는다 싶긴 했는데 진짜 너무하네. 어떻게 이렇게 아픈 사람을 나 몰라라. 아주머니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눈물까지 훔치셨어요.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와중에도 그런 아주머니가 참 고맙더군요. 병원에 도착한 저는 바로 수술대 위에 누웠고요. 곧 의사와 간호사들이 제 주변을 에워쌌어요. 그런데 제 몰골이 그렇게나 말이 아니었던 걸까요? 제 얼굴을 살피던 의사 선생님이 흠칫하면서 뭐라 말을 걸더군요. 하지만 이미 마취에 들어간 저는 그대로 까무룩 정신을 잃고 말았죠. 그땐 정말 몰랐어요. 응급수술이 끝난 후 다시 깨어났을 때 제 인생이 180도 달라져 있을 줄은 말이죠.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본 건 저를 수술했던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시어머니 또래의 여성분이었는데요. 이게 웬걸 갑자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전 제가 죽을 병이라도 걸린 줄 알고 덜컥 겁이 났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왜 그러세요? 수술이 잘못된 거예요? 저 곧 죽나요? 하고 물었죠.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급성 충수염이었는데 수술은 잘 끝났어요. 근데 혹시 어릴 때 서울에서 살지 않았어요? 2층짜리 커다란 양옥집에서 부모님이랑 오빠 한 명이랑. 참 신기하죠? 이 부모님과 함께 살던 때는 이제 기억조차 안 날 만큼 희미해진 과거인데 그분의 말을 듣다 보니 눈앞에 생생하게 어릴 적 살던 집과 가족들이 그려지더군요.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맞는 것 같아요. 파란색 대문에 2층짜리 양옥집. 저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 오빠도 한 명 있었고요. 근데 그걸 선생님이 어떻게... 아유, 기억하는구나. 6살 적에 인천 송도로 나들이 나왔다가 부모님 잃어버린 건요. 그것도 기억나요? 맞아요. 장소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 저는 청 멜빵에 모자 쓰고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솜사탕 땅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주우려다가 그만 엄마 손을 놓쳤는데. 제 말에 의사 선생님은 거의 오열하다시피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저를 와락 껴안으셨죠. 선생님? 갑자기 이게 무슨... 오키야, 엄마야 엄마. 모르겠어? 엄마도 설마 했는데 목덜미에 있는 이 반점 보고 바로 알겠더라. 아이고, 이 불쌍한 것. 도대체 그동안 어디서 뭘 했던 거야? 엄마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잠시만요. 정말 선생님이 제 엄마라고요? 그래, 잘 봐봐. 엄마 기억 안 나? 하긴 안 날만도 하지. 너 6살 적에 헤어지고 이게 대체 몇 년 만이니? 엄마가 죽일 년이야. 어떻게 생때 같은 널 그렇게 잃어버릴 수 있었는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모르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우는 그분의 얼굴 위로 까맣게 잊고 있던 엄마의 얼굴이 겹쳐 보이더군요. 맞아요. 그때보다 좀 더 살이 빠지고 나이가 들긴 했지만 그분은 분명 제 잃어버린 엄마였어요. 그걸 깨닫고 나자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왈칵 치밀어 오르며 눈물이 솟구치더군요. 엄마? 진짜 내 엄마예요? 그래 오키야.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미안해 오키야. 엄마도 널 백방으로 찾았어. 너희 아버지랑 같이 병원까지 그만두고 전국 방방곡곡 너 찾겠다고 안 가본 곳이 없었는데 도대체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인천에서 잃어버린 애가 어쩌다 여기까지. 그동안 어찌 산 거니? 응? 널 데려다준 부모 말로는 자기들은 그냥 이웃이고 네 가족은 따로 있다던데. 결혼한 거니? 그래? 20년 가까이 만나지 못했던 모녀 사이에 쌓인 얘기는 너무 많았어요. 전 엄마에게 한참 동안 그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구구절절 설명했네요. 맹장이 터져 떼굴떼굴 구르는데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병원에 보내주지 않았다는 대목에서 엄마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죠. 그런 처죽일 인간들이! 난 그것도 모르고 다 큰 아가씨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병원에 안 오고 뭐했나 했는데. 세상에. 오키야, 너 그동안 그런 집구석에서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아요. 이제 엄마 다시 만났으니까. 참, 아빠랑 오빠는요? 잘 있죠? 그럼 지금 소식 듣고 너 보겠다고 둘 다 여기로 오고 있어. 이제 아무 걱정 마 오키야. 엄마랑 아빠가 너 지켜줄 테니까. 알겠지?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엄마의 안락한 품 안에서 저는 다시 까무룩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튿날 제외한 아빠 그리고 오빠와 또 한바탕 눈물 세례를 한 뒤 시댁으로 향했죠. 제 짐이며 옷가지를 챙기기 위해서 말이에요. 사실 챙길 만큼 대단한 게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와준 이웃 부부에게 감사 인사도 할 겸 찾은 거였죠. 그런데 이게 웬걸, 가족들과 함께 시댁에 도착한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글쎄 시부모님과 남편이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오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제가 잠든 새 부모님이 시댁 식구들을 경찰에 신고했더라고요. 경찰에서도 신고가 들어왔으니 일단 조사나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출동한 거였는데 시아버지와 남편이 너무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결국 수갑까지 채운 거였죠. 저를 제일 먼저 발견한 시어머니가 눈에 바로 불을 켰어요. 너 인연? 경찰 양반들, 나랑 내 아들 마구 천연 잡아 쳐넣으세요. 천연이 그동안 먹이고 재워준 은혜도 모르고 감히 경찰에 신고를 해? 우리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 너 조금만 기다려라 이년아. 경찰서 나오자마자 바로 아주 매타작을 해줄 테니까. 시어머니의 무시무시한 협박에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그동안 하도 맞고 살아 자동 반사적으로 나온 행동이었죠. 그러자 곁에 있던 부모님이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주셨어요. 그 온기에 문득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고요. 그 순간 없던 용기가 차오르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노려보면서 처음으로 당차게 입을 열었네요. 뭘 잘못했냐고요?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불법 업자한테서 저 인신매매 하셨잖아요. 잡아도 놓고 밥도 제대로 안 주면서 허구한 날 때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쟁일 일만 시켰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는 죄가 없다는 양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반박할 줄 몰랐던 걸까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허겁지겁 경찰들의 눈치를 살폈어요. 아닙니다. 2년, 아니 저희 며느리가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그래서 지금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인신매매라뇨. 새아가가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살림 차린 게 벌써 몇 년인데요. 그러자 잠자코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도 말을 보탰어요. 맞습니다. 마누라가 최근에 집에 일이 많아가지고 좀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억하심정에 저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경찰 선생님들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지 모자의 그 되도 않는 변명에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런 저를 보던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저희 딸아이한테 들은 말과는 완전히 상반되네요. 뭐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면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자 남편이 바로 쌍심지를 켜며 저희 아버지에게 대들었어요. 뭐야 당신은? 남의 집 일에 상관하지 말고 썩 꺼져! 남의 집 일이라뇨? 제 딸 일인데. 뭐? 딸? 소개가 늦었습니다. 전 서울 땡땡병원 병원장으로 있는 김병필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같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제 아들이고요. 이쪽은 이 지역 땡땡병원에서 일하는 집사람입니다. 이 집사람이 우연히 병원에 실려온 오키 수술을 집도하게 되면서 근 20년 만에 가족 상봉을 하게 됐죠. 아버지의 말에 시부모님과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리는 꼴이 참 볼만하더군요. 뒤늦게 정신을 차린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럼 두 분이 우리 며느리 친정 부모님? 네, 맞습니다. 아이고, 인사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오해입니다. 사돈, 저희가 며느리를 돈 주고 사서 부려먹기만 했다뇨?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법정에서 한번 따져보자고요. 참고로 제가 법조계 쪽에 지인분들이 많거든요. 죄가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든 그 죄값 물을 작정이니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버지의 협박 아닌 협박에 그제야 겁이 난 걸까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쪽을 향해 다급하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시아버지도 강제로 꿇어앉히고는 허겁지겁 말을 쏟아내더군요. 미안하다 아가. 내가 다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렴, 응? 그래도 그동안 한 식구랍시고 함께 살았던 정이 있잖니. 그 파렴치한 말을 듣고 있자니 참 기가 막히더군요. 정이라뇨? 전 어머님하고 같이 살면서 허구한 날 눈칫밥 먹고 혹사당하고 맞은 기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정이 쌓일 수 있겠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 옆에서 눈치를 살살 보고 있던 남편이 얼른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군요. 난 다르지 여보? 그래도 우린 부부잖아. 당신 나 사랑한다며. 나밖에 없다며. 나도 그래. 난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구박받을 때 막아준 적도 있고. 그치? 이 와중에도 가짜는 수작질을 부리는 남편이 역겨웠어요. 시부모님은 아들이 자기를 저버렸다는데 충격을 받았는지 뒷목을 잡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은 계속해서 뻔뻔하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엄마랑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신한테 냉랭하게 군 거지. 나는 당신한테 더 잘해주고 싶었어. 왜 안 그랬겠어. 내가 사랑하는 내 하나뿐인 마누라인데. 여보, 난 엄마가 당신 업자한테 사오는 것도 까맣게 몰랐어. 나도 그냥 피해자일 뿐이라고. 남편의 마지막 말이 제 신경을 탁 건드렸어요. 어떻게 감히 자기를 피해자라고 지칭할 수 있는 건지 속에서 천불이 나더군요. 피해자? 지금 피해자라고 했어? 그래. 당신이 우리 집 올 때 난 학교 다니느라 여기 없었고 나중에 알게 된 뒤엔 뭐 어쩔 도리가 없었어.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을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웃기지 마. 방관자 내지는 또 다른 가해자겠지. 당신 내가 어머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일이 너무 많다, 좀만 줄여달라 할 때 뭐라고 했었어? 약해 빠졌다고. 부모님이 왜 이런 걸 돈까지 주고 사왔는지 모르겠다면서 화만 냈죠? 그리고 어머님이 나 때릴 때는 모른 척 했잖아요. 거실에서 혼자 낄낄대면서 TV나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몸이 필요할 때만 다정하게 굴고, 내가 일에 찌들어 점점 외모도 시들어가니까 다른 여자랑 바람까지 폈고. 그런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요?
그 말을 나더러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당신도 똑같아요. 두고 봐요. 당신 낳아준 부모랑 똑같이 콩밥 먹이고 말 거니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늦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주라. 내가 이렇게 빌게. 급기야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제게 매달렸어요. 보다 못한 부모님이 경찰에게 슬쩍 눈짓을 줬고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바로 경찰차에 태워져 그대로 연행됐죠. 그동안 시댁 식구들에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모질게 학대당한 게 터진 걸까요? 전 부모님을 끌어안고 또다시 펑펑 울다가 간신히 진정했고요. 시댁으로 들어가 짐을 챙긴 뒤 이웃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집 부부의 손을 꼭 잡고 거듭 감사하다 인사드렸죠. 아버지는 그분들을 위해 따로 사례금까지 준비하셨는데요. 이웃집 부부는 한사코 받지 않겠다 사양했지만 제발 받아달라는 부모님의 간청에 결국 사례금을 받아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제 앞날을 축복해 주겠다며 응원해 주셨죠.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시부모님과 남편에겐 실형이 선고됐어요. 영리, 약취, 유인, 사기, 감금,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였죠. 화려한 죄목에 비해 제일 높은 형량이 고작 2년 6개월이라는 게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변호사 말로는 초범치고 잘 나온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그 인간들에게 법의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서 저는 만족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딸의 지난 세월을 망쳐버린 것 치곤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우셨죠. 결국 부모님은 시댁 식구들이 출소하자마자 저도 모르게 또 다른 복수를 준비하셨는데요. 바로 시댁 식구들 집 인근에 있는 밭과 인부를 죄다 사들여 똑같은 품목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 결과 시댁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이 대폭 낮아졌고요. 시댁 식구들은 그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고 말았죠. 그쯤에 이미 시댁 식구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온 동네에 소문이 나서 시댁 식구들이 고개도 못 들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계까지 위협받자 더는 버틸 수가 없었던가 봐요. 결국 시부모님과 남편은 평생 나고 자란 고향을 도망치듯 떠나고 말았네요. 마지막으로 소식을 들었던 것도 벌써 10년도 더 전의 일인데요. 천성이 게으르고 술을 좋아했던 남편은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돼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새 사업을 시작했다 쫄딱 말아먹고 어마어마한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고요. 지금은 시어머니 혼자 남의 집 살이를 하면서 그 빚을 갚고 있다 합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알맞은 값을 마침내 치른 셈이죠. 반면 저는 부모님을 다시 만난 뒤로 새 삶을 살게 됐어요. 늦게나마 검정고시를 쳐서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따냈고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친구분의 아들이었는데요. 제 과거를 모두 알고도 품어준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전 남편과 달리 저를 참 많이 사랑해준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여전히 신혼 같으면 말 다 했죠 뭐. 부모님들도 아직 정정하세요. 두 분이 은퇴 후 아예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거든요. 덕분에 한 집 사는 식구처럼 매일같이 얼굴을 보며 지내고 있답니다. 아직도 이 과거를 생각하면 때때로 너무 원통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그보다 더 긴 시간을 행복하게 살았으니 됐다 싶어요. 저도 조만간 노인이 될 텐데 지난하고 힘들었던 과거는 이만 놓아주려 합니다.